안녕하세요. 예나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글자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그 제목부터 좀 살펴보자면, 주홍글자가 원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주홍글씨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처음 했었기 때문에 주홍글씨라는 제목이 좀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원제는 주홍글자입니다. 그런데 주홍글씨 하면 뭔가 글씨체를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자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홍글씨가 아닌 주홍글자로 제목을 붙여서 읽어야지 좀 더 이 책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손 작가는 1804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세일럼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일럼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유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일단 작가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짚어볼게요. 호손 작가는 20대 중반에 익명으로 첫 작품 펜쇼라는 작품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부끄럽다는 이유로 회수를 해서 다 폐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나고 보면 좀 흑역사가 되는 것 같은,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는 1842년에 결혼을 해서 세무서 직원으로 가정을 부양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이참에 해고당한 김에 그냥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써봐라 라고 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1850년에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위선을 묘사한 주홍글자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이 소설의 대표적인 인물 3명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헤스터라는 여인이 첫 장면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 주홍글자를 달고 있죠. 사람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말해봐라 라고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이에요. 아이의 아버지는 딤스데일이라는 신망받는 목사였어요. 그렇다면 왜 혼자만 이런 주홍글자를 짊어지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당시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직업이 사회에서 자리하고 있는 힘, 그 당시는 종교인이 곧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를 고발하거나 원망할 수조차 없었다는 건데요. 작가는 이처럼 딤스데일 목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신망받는 목사이지만 그가 저지른 간통죄, 그런 이중적인 캐릭터로 그림으로써 그 당시에 청교도인들을 비판했는데요. 그 헤스터란 여인은 원래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헌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 사단이 일어났던 거죠. 헤스터의 남편은 칠링 워드라는 인물로 그 딤스데일 목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의도적으로 해요. 물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복수라는 감정은 당연한 건데 계속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가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편이 복수기로 변해가는 그 이상한 모습으로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해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색채가 정말 강한 소설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유독 사탄, 악마, 천국, 지옥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종교를 국시로 삼는 이 사회에서 그 쓰여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17세기는 지금보다 과학과 문명이 아무래도 덜 발달된 사회이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이것이 사탄 때문이다 생각을 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텐데요. 결국에 딤스데일 목사는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대중 앞에 서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사실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죠. 왜냐? 입 다물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까지 부정한다는 말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현재의 자신도 부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 주홍글자를 평생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벌을 받게 된 헤스터라는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수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대중들이 이제 좋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저지른 여인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게 된대요. 이 A가 어덜터리라는 간통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 나중에는 이 A가 엔젤로, 사람들이 바꾸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중들이 그녀를 용서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작가는 계속해서 용서, 이해,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타인을 사랑으로 대해라, 뭐 그런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청교도들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호손 작가가 태어난 도시가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해보자면 그 영국 청교도들의 이민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매사추세츠주란 말이에요. 보스턴 차 사건과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모두 이곳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만큼 미국 정신의 뿌리가 되는 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퀘이커 교도들은 너무나도 진보적인 이들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신을 믿는 마녀들을 박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1692년에 일어났던 세일럼 마녀 재판입니다. 이 사건은 그 청교도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단은 어느 날 목사의 딸과 조카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자 마을에 마녀가 숨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해서 마녀 사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19명이 사형을 당하고 그 중에 한 명이 고문으로 압살을 당하는가 하면 또 140여 명이 체포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호손과 관련이 있는가? 이 호손 작가의 고조부가 이 당시 마녀 재판의 판사였단 말이에요. 그 작가의 고조부는 이 마녀 사냥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처형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호손 작가는 이 사건을 부끄럽게 여겨서 자신의 성을 바꾸기까지 하는데요. 그의 성이 원래 헤이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W를 추가하여서 호손이라는 성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마녀 때문에 이런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그게 진실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표적 대상을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게 바로 청교도들의 목적이었는데요. 그 실제로 마녀 사냥은 과부, 특히 그 돈 많은 과부들이 대상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성들도 예외가 될 순 없었는데요. 이러한 예들은 우리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가 그런데요.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위해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싸운 영웅이었지만 마녀 사냥을 당하죠. 잉글랜드 측에서는 자신을 무찌른 잔다르크를 제거하기를 원했고, 또한 프랑스 측에서는 국왕보다 인기가 높아진 잔다르크가 두려웠기 때문에 화형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을 선조가 시기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했었죠. 중국의 문화 대혁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마오쩌둥은 자신이 일으킨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에게 그 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한다 프레임을 씌워서 젊은 홍위병들을 선동하여서 조리돌림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오쩌둥은 자신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 같은 만행을 사전에 저질렀던 거죠. 그 미국의 메카시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무고한 사람들에게 너 공산주의자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만큼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쉬운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죠. 민주화 운동 인사에게 너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지, 북한과 접촉했지, 이러한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무고한 이들이 희생을 당했었는데요. 또한 현재에도 마녀 사냥은 자행되고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게 모두 누구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또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데요. 그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가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죠. 왜냐? 그게 더 편하니까.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 소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가짜와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해안,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상대를 이해하려는 관용의 자세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